그래도 많이 줄여진 것 같은데요, 캐시플로우가? 좀 줄였는데 그쵸? 좀 줄였는데 아직 22일이라서 8도 남았잖아요. 아, 오늘까지 지금 캐시플로우예요? 그럼 마이너스네? 지금 이제 딱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변동 지출과 고정 지출이 좀 구별이 안 되는 거. 왜냐면 요즘 대부분 카드로 다 사용하잖아. 카드로 그러면 카드로 쓴다 해서 그 안에 항목을 좀 구분하시면 돼요. 네, 결국에는요, 내 의지로 쓰는 걸 얼마로 책정할 거냐를 분류하시는 게임이에요. 네. 네? 들어오면 다 써요? 제가 어떻게 뭐라고, 이게 뭐 멘트가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다 써 하시는 분들, 그래서 미리 저축하시는 습관을 갖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저축하고 남는 돈에 맞춰라. 그것도 이제 좋은 방법이 되는 거죠. 들어와도 다 써 이런 분들의 한해서는. 네, 미리 저축하기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죠. 자, 미리 저축하는 건 자산 형성 지출이기 때문에 그걸 뺀 나머지를 이제 변동 지출로 잡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 지출이 고정 지출이 250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산 형성 지출이 150이다 보니까 550 벌어서 400을 쓰다 보니까 변동 지출이 150만 원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연동돼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도를 뒤에 가면 나와요. 일한도 가계부 적는 법이 나오는데 오늘 핵심 테마가 아마 일한도 적는 것까지가 아마 핵심이지 않을까 싶어요. 변동 지출에서도. 그래서 이 변동 지출을 왜 한도를 미리 적어 놓냐 하면 이거를 더해서 150을 만드는 게 아니고 애초에 150을 맞춰서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메시지입니다. 이해되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왜 힘들었냐 하면 이 150이 얼마인지를 모르다 보니 얼마를 써도 돼야 되고 얼마까지 쓰는지를 모르다 보니 지금까지는 합계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웠어요. 빼기 방식으로 바꾸자고 150이란 걸 미리 정해 놓고요. 여기서 빼가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뒤에 가면 나오는데 일한도입니다. 이 150이 한 달에 150인데요. 이미 쓸 거 다 쓴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먹는 거 입는 것만 조절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150 나누기 한 달은 며칠이에요? 30일. 그럼 하루 한도가 나와요. 하루에 얼마예요? 이분은 5만 원. 그럼 하루에 5만 원만 쓰면 마이너스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리고 한 달에 적금이 얼마씩 돼요? 150. 그럼 1년에 1,800의 자산이 늘어나는 거네요. 머릿속에 다 들어오네요. 그럼 이제 5만 원 한도 내에서만 쓰면 되네요. 그럼 5만 원 한도 내에서 쓰는 걸 매일매일 체크하는 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일한도를 정해놓고 쓰는 가계부를 지금 네, 연습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잡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항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항목을 여기다 적는 게 아니고요. 다 이제 제가 연습장을 여기밖에 안 들었으니까 여기다 적으신 거겠지만, 네, 가계부에 적으실 때 항목은 따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셔서 매월 금액만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요. 고정 지출 보니까 이제 되게 많아요. 용돈도 있고, 뭐 연금, 보험, 네, 세차 및 자동차 보험 뭐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교육비, 관리비, 네, 다 이게 고정 지출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산 형성 지출은 하나도 없으세요? 아, 적금을 안 하세요? 못 하시는 거죠. 네. 근데 보니까요, 못하는 게 아니고 여력이 있는데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식료품, 생활용품, 의복 및 미용, 건강, 내 용돈, 현금, 기복, 경조사, 교통계시, 이거 맞아요. 변동지출. 그래서 네, 이렇게 금액을 적어서 해봤더니, 네,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얼추 딱 떨어지네요. 네, 더하기 빼기든, 그죠? 이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뭘 줄일 수 있는지를 보냐 하면은요, 저희는, 근데 이분은 대단하신 게, 뭐, 종교를 떠나서요, 기부를 꽤 많이 하세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그 기부 금액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내가 조금 덜 쓰는 거에 대해서, 아껴 쓰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걸 보면 개인적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무튼 그렇게 해서 보니까요, 와, 교육비가 진짜 많이 나가네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요즘에 우리가 신조도 이제 아니죠. 벌써 식상한 얘기인데 에듀푸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소득의 대부분을 네, 교육비로 쓴다. 근데 이건 선택권이 있는 듯 하면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현금흐름표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분 볼게요. 이분.
저희가 가계부를 쓰고 재무제표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제가 강의를 다닐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교육을 하면은요 우리나라의 대부분들은 잘 사실 수 있는 자산 상태표와 현금 흐름표를 갖고 있더라. 개선이 충분히 가능한. 그래서 신분이 노예에서 투자자의 신분으로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아까 그분도 이제 빚을 갚았잖아요. 자, 그럼 빚을 갚기 전에 캐시플로였어요, 여기가. 그래서 보험료가 60만 원 나갔고요. 대출이자가 25만 원. 그래서 고정지출이 250 나간 거예요. 이 내용 안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변동지출 150, 그 다음에 자산형성지출 150. 이분은 왜 아까 그 재무제표와 캐시플로에 만족을 했냐면 나는 그래도 150만 원이 매월 모여 이거였거든요. 그쵸? 근데 이분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어요? 빚을 털어 갚았어요. 그죠? 빚을 털어 갚고 그랬더니 고정지출이 얼마에서 줄었어요. 250에서 얼마로 줄어요? 170만 원이 줄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돈에 대한 3원칙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당장 수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 수입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아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변동지출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줄였어요? 안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제가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툭 하면 먹는 거 입는 걸 아끼래요. 네. 먹는 거 입는 거 아끼면은요 기분이 좋아질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왜 자꾸 불행해지냐고요. 왜 자꾸 이렇게 불행해지는 걸 교육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막 합리화시켜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은 뭘 아꼈어요? 금융비용을 아꼈습니다. 그것만 해도 자산 형성 지출이 얼마로 늘어나요? 2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자산 형성 지출도 아까 150만 원은 다 뭐였냐면 잘못된 금융상품에 나가는 돈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꾸잖아요. 금액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바로 이제 수입이 되는 자산 형성 지출이기 때문에 이분은 바로 투자자로 바뀝니다. 확 바뀌어요, 진짜로. 질이 바뀌어요, 질도. 근데 여기에 지금 그건 다 뺀 거예요. 빼고 그냥 숫자만 잠깐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이 부분 아끼는 게 얼마나 크냐면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적게 벌어도 잘 사는 노후 50년이라는 제가 책을 쓰고 그 적게 벌어도란 기준이 이걸 아끼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대부분 금융비용을 너무 많이 내더라. 이걸 아끼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재무제표에서도 봤듯이 잘못된 자산 상태표를 갖고 있다 보니 돈을 내는 게 우리는 당연한 걸로 교육을 받았고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걸 잡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잡으시고요. 그래서 캐시플로 작성 기간의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월 1회 작성을 하면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받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대출을 상환하는 건 어디다 적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부채 상환. 근데 부채 상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자만 내는 분들이 있고요.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는 분들이 있어요. 이자 부분은 고정 지출이고요. 원금을 상환하는 거는 자산 형성 지출 쪽입니다. 왜? 그만큼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자를 낸다고 해서 자산이 늘진 않잖아요. 그래서 걔는 지출이 맞아요. 고정 지출이. 근데 원금을 상환하는 거는 내 자산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산 형성 지출. 근데 그걸 모를 때는 그냥 고정 지출로 잡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지출을 잡고 나중에 부채를 줄여가면 돼요. 갚은 만큼.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쓰기 편하게, 파악하기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연금, 저축보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 형성 지출에 적으시면 돼요. 보장성 보험은 고정 지출이 맞고요. 그 다음에 카드 대금 출금일 이거는 날짜를 중요하게 보지 마세요. 아까 선생님이 지금 저한테 질문 중에 카드는 어떻게 해요? 할부는 어떻게 해요? 이건데요. 우리가 소비를 하는 행위에서 그죠? 결제 방식이 현금이냐 카드냐지 엄밀히 말하면 돈을 쓴 건 맞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변동 지출 안에서 그냥 그 금액을 쓰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부채로 안 잡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떤 형태로 지출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한도 내서 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마이너스가 나냐 안 나냐 파악이 되잖아요. 내가 100만 원을 쓰기로 했는데 카드를 썼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안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100만 원을 쓰기로 했으면 카드든 현금이든 100만 원까지 쓰면 되더라. 이거를 중요하게 보시고 쓰시면 된다. 이게 기준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보면 그래서 지출 항목을 제가 드린 샘플에는 없고요. 나중에 이제 그 가계부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칸을 따로 만들어요. 고정지출 금액. 그래서 항목을 쭉 적고 금액을 적는 칸을 저희가 매월 만들어 놨어요. 그 책에 보시면. 그래서 그게 이제 월 단위로 12개의 테마가 돼 있어서요.
그 고정지출 적는 칸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변동지출 요 칸은 뭐냐 하면 내가 변동지출을 다 적는 게 아니고 이벤트성 변동지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조사비라든가 그죠? 갑자기 엄마가 어디가 편찮으셔서 병원비를 지원해 드린다든가 뭐 이런 어떤 일상적이지 않은 근데 돈이 나가야 되는 거 어쨌든 나가야 되잖아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에는 변동지출이라는 그 명칭보다는 사실 이벤트성 지출 뭐 이렇게 이벤트 지출 이게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하시면 결국에 돈에는 감정은 없지만 계산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가는 돈도 있고 나의 의지에 따라서 나가는 돈도 있고 이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나는 아껴 쓰기 싫은데 자꾸 쓰는 이벤트가 자꾸 생기다 보니 양쪽에서 다 쓰다 보니 이제 빵꾸가 나잖아요. 이런 거를 맞춰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계부의 또 한 가지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월별 지출 계획은 뭐냐 하면요. 이벤트 계획인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이벤트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항목 예상금에 모은 돈 이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어느 시점이 되면 여행을 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항목에는 여행을 적고요. 여행 경비가 얼마냐는 거예요. 50이면 50, 100이면 100 이걸 정해놓고요. 그래서 언제 이번 달에 내가 얼마를 모았어 이거예요. 현재까지 모은 돈이 얼마고 부족한 돈이 얼마해서 이거를 내가 그 시기에 맞게 돈을 모아가는 연습을 하는 게 또 요 월별 지출 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출을 좀 합리적으로 쓰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미리 해놓으시면 특히 태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출 통제에 대한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으시잖아요. 이런 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분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이벤트나 아니면 이런 목적이 있는 지출을 먼저 분류를 해놓고 나서 먹는 거 입는 거 최대한 심플하게 내가 통제하고 싶은 것만 일한도로 정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조금 더 쉬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때 불분명할 때 약간 더 어렵거든요.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막연하고 이럴 때는 정리를 먼저 정리정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먼저 해놓으면 굉장히 쉬워져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캐시플로와 재무상태표 같이 보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게 재무상태표였어요. 그죠? 자산상태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배우신 게 현금 흐름표인데요. 여기 보면 자산 형성 지출 있잖아요. 여기 어디로 간다고요? 재무제표 자산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연동돼서 돌아가요. 그래서 이 연동돼서 돌아가는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이 자산 형성 지출이 파악이 되면 그리고 내가 한도 지출, 즉 변동 지출을 내가 정해놓은 만큼만 쓰면 한 달에 내 자산이 얼만큼씩 늘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1년이면 얼마가 모이는지 알고 그래서 이 머릿속에 다 이게 착착착착 정리가 되면 굳이 가계부 안 쓰셔도 되잖아요. 우리는 파악하려고 쓰는 건데 이미 파악이 다 됐네요. 아까 사례를 본 이분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저축하던 분이 200만 원을 저축하고요. 옛날에는 150을 저축했지만 수익이 안 났거든요. 이제는 200을 저축하는데 거기서 바로바로 수익이 나요. 네, 그럼 수익률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되게 빨라지는 1년에 2,400만 원이면은요. 네, 웬만한 수익형 자산을 또 구매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분은 1년에 하나씩 수익형 자산을 늘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10개면 은퇴인데 10년이 안 걸리겠네요. 왜? 하나 사면 그 다음은 더 빨라질 거고 두 번째는 더 빨라질 거고 세 번째 더 빨라질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은퇴한 친구가 네, 뭐 7년인가 투자해서 7년인가 경제적 자유를 얻은 친구도 제가 미팅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